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헌법재판소 안은 물론 대한민국 전체가 긴장감 속에 기다리고 있는데요. 탄핵 심판 기각이냐 인용에 따라 조기 대선 등 정치권에 몰고 올 파장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의 뉴스탑 10 1위로 꼽았습니다.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저는 국회와 국민의 목소리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지금의 혼란이 잘 마무리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정치를 잘못했다고 해서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탄핵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들은 증거가 없다는 데 중점을 둘러야지. 오늘 최종 변론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필요성, 불가피성, 그리고 당위성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논리로서 개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판소장인 저희 임기는 1월 31일 만료하게 됩니다. 또 한 분의 재판관 역시 3월 13일 임기 만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구성에 더 이상 이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이 사건의 최종 결정이 선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결정 선고는 2017년 3월 10일 11시에 하기로 한다. 선고에는 방송 생중계를 허용할 예정입니다. 이제 선고까지 하루만 남았습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17시간 정도 남은 셈인데요. 자, 92일간의 대장정 간략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죠. 네, 지금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것이 바로 지난해 12월 9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헌재가 재판을 시작한 것 바로 2017년 1월 3일부터였습니다. 그리고 모두 총 17차례에 걸친 변론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한철 헌재 소장이 퇴임하는 일이 있었죠. 바로 1월 31일에 퇴임을 했는데 퇴임 직전에 박한철 소장 아까 보신 것처럼 3월 13일 이전에 결론이 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후로 박근혜 대통령 27일까지 박근혜 대통령 측과 이 국회 측의 최종 변론이 이루어졌고요. 최종 변론이 2월 27일에 있었고 바로 어제죠. 헌재가 선고일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 선고일은 바로 내일 오전 11시입니다. 그렇죠. 자, 내일 이 방청을 할 수 있는 인원이 24명이라고요. 근데 이 열기가 지금 뜨겁다고요? 네, 대심판정에 104명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 가운데서 24석만이 일반에게 배정됩니다. 8일부터 온라인으로 접수를 할 수 있었고요. 오늘 오후 5시에 24명의 명단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27일에 최종 변론 당시 이 방청 안내글을 신청한 사람들이 조회한 사람들이 9천여 명 정도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4만 7천 번 이상이 조회돼서 매우 관심이 뜨거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5배 정도 많은 사람들이 그 안내글을 눌러봤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높아졌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 2만 명 정도가 신청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이 사람들의 경쟁률, 그 24석을 놓고 벌이는 경쟁률이 800대 1 정도가 됩니다. 아, 그럼 몇 명이나 지금 신청을 한 건가요, 총? 신청이 한 2만 명 가까이. 2만 명. 2만 명 중에 24명이니까 800대 1의 경쟁률. 그렇군요. 내일 선고 시간이 그런데 11시예요. 이게 통상적으로는 10시에 선고를 해왔다고 하는데 뭐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예, 주요 사건을 기억을 해보시면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그리고 2014년에 있었던 통진단 해산 결정을 할 때는 모두 오전 10시에 선고를 했습니다. 36분, 25분 지나서 선고가 내려졌는데요. 이번에는 11시이기 때문에 앞선 두 번의 중요한 판단에 비하면은 1시간 정도 늦춰진 겁니다. 그래서 왜 11시일까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일단 뭐 특별한 의미는 없다는 게 공식적인 이야기인데 통진단 해산 심판을 할 때 당시 결정문에 오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점 때문에 좀 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평소보다 1시간 정도 늦췄다 이런 분석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보면은 통진당 해산 심판도 그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도 그랬고 한 30분 정도면은 선고를 내리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저 어떻습니까?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선고는 이 30분 정도가 걸릴까요? 좀 더 걸릴 거란 얘기도 있던데요. 지금 더 걸릴 것이 거의 뭐 확실해 보이는데요. 왜냐하면요,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경우에는 3가지 정도 항목의 그 결정이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요, 그 공직선거법 위반을 했느냐, 측근 비리 공범으로서 책임이 있느냐, 국가 경제 국정 파탄 책임이 있다. 이런 3가지 항목에 대해서 판단을 내렸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모두 13가지 항목에 이르는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주장이 제기되었다. 헌법재판소가 이를 살펴보니 이러한 주장은 근거가 있고 없고 어떠한 점은 근거가 있고 없다. 이런 점들을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13가지 항목에 대해서 각각의 주장을 다 설명하고 거기에 대한 판단까지 내려줘야 하기 때문에 이보다 훨씬 긴, 못해도 1시간가량은 걸릴 것이다. 이런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그렇군요. 이 내일 생중계도 되지 않습니까? 그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듣는 게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11시 딱 되면은 어떤 말로 시작을 하게 됩니까? 일단 11시는 지금 현재 예정이고요. 네. 혹시라도 어떤 다른 사정이 생기면 11시보다 더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인데요. 네. 예정대로 11시에 재판이 이제 시작된다라고 한다면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금부터 이 사건의 그 사건 번호인 2016 헌나 1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라고 선언하면서 이제 그 선고 기일 절차가 진행되고 시작됩니다. 이 말이 내일 이제 선고의 첫 문장이 되겠군요. 네. 자, 이렇게 선고를 이제 선언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진행 절차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일단 조금 전에 보신 그런 이정미 권한대행의 이야기 하기 전에는 그 마지막 평의와 판결 절차를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결정되게 되는데요. 네. 이 부분은 그 공개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법 34조 1항에 따라서 공개되지 않는데요. 네. 하지만 이 선고기일 절차는 생중계가 됩니다. 똑똑히 다 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네. 그래서 우선 모두 발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유의 낭독 그리고 주문 낭독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만 결정 이후 요지를 낭독하기 이전에 이번 사건의 진행 경과를 간단히 요약하고 그리고 또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쳤으며 이 결정에 대해서 승복해 주길 바란다라는 취지의 이야기가 먼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통합진보당 정당예산 심판 선고 당시에도 유사한 그런 당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또한 또 결정 이후에 요지를 낭독한 후에 주문을 낭독함으로써 대통령의 거취가 결정이 되는데 만약에 헌법적 즉시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닌 상황이 됩니다. 그 상황 즉시 효력을 발휘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해석상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탄핵소추 의결 당시에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됐는데요. 그때는 규정이 명확하게 있었습니다. 즉 탄핵소추 의결서가 대통령 측에 송달된 때, 즉 대통령이 그걸 받았을 때부터 권한행사가 정지됩니다만 이번에 탄핵 선고의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하느냐는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반대 해석상 선고하는 즉시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보는 것이 맞겠고요. 만약에 이 탄핵 청구가 기각된다라는 결정이 선고됐을 경우에는 더 이상 추가적인 조치 없이 대통령이 권한행사 정지 상태를 끝마치고 곧바로 원래대로 복귀해서 권한행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절차가 이제 내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텐데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때는 재판관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가 공개가 안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 공개가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에 어떤 재판관이 어떤 의견이었는지가 공개되지 않았고요. 또 그 후에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실제로 각하가 1명, 그리고 기각, 그리고 그 인용이 또 각각 5명, 3명 이렇게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는데요. 그러다 그때 근거는 이렇습니다. 헌법재판소법 36조 3항에 이제 당시에는 그 탄핵 심판 사건이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탄핵 심판 사건 같은 경우에는 소수 의견, 반대 의견이 표시되어야 하는 근거가 없었는데요. 2005년에 이 규정이 개정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탄핵 심판의 경우를 특별히 보지 않고요. 모든 그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소수 의견, 반대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그 의견을 표시하고 그 의견을 제시한 그런 그 헌법재판관의 이름까지도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혹시라도 이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8명 재판관들이 각각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를 우리가 다 공개된 거를 알 수 있다는 소리인데 이렇게 되면 재판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결정을 했는지를 전 국민이 알게 되는 건데 그러면 굉장히 좀 불안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여러 판결을 내려왔습니다만 이번처럼 여러 진영에서 각자의 주장과 합치가 되지 않으면 상대방을 굉장히 격렬한 용어로 비난하고 그랬죠. 실제 위력을 과시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헌법재판관 한 명 한 명이 이번 판결을 놓고 신변에도 불안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에도 신변 보호를 요청해야 될 만큼 여러 진영의 자기 논리를 너무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어수선한 전국 속에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자, 박 대통령의 운명을 손에 쥐고 있는 8명의 재판관들, 과거에 어떤 결정을 했었는지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이종 기자가? 네, 지금 화면에 보시면 8명의 재판관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예, 왼쪽에서 네 번째 김희수 재판관을 보면 통진당 해산 당시 반대를 했습니다. 네. 김희수 재판관 하면 민주통합당, 야당이 추천한 인사고요. 네. 예, 전교조 법의 노조 근거법, 여기에서도 반대 의사를 피력했습니다. 네. 또 이제 보시면 또 간통죄, 여기에 관해서도 또 다른 의견들이 있는데 이정미 재판관,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인데요. 네. 합헌 판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안창호 대법관, 이분은 새누리당이 추천을 했는데 이분 네. 역시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렇군요. 과거의 판결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과 이번 판결이 같다고 볼 수는 없겠죠. 성향을 미루어 짐작해서 함부로 예단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법 4조에 재판관의 독립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그리고 본인의 양심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누가 임명을 해서 헌법재판관이 되었는지 누구의 추천으로 아니면은 본인의 정치적인 성향이 어떠한지와 관계없이 이번 사건을 증거에 입각해서 엄정하게 판단할 것이고요. 그러한 헌법재판관 개개인의 결정 그리고 이러한 결정이 모여서 형성된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에 대해서 법리적인 측면에서 헌법적인 관점에서 승복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순위 내용 확인해 보시겠습니다.